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9장, 10장, 11장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서비스 품질 관리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16, 17부터 지금 제가 이 9장을 본래 없었는데 9장을 만들었거든요.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먼저 1번에 페럴 슈라만 등이 주장한 서비스 질 측정 도구인 서브퀄 구성 차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 뭐 나름대로 그냥 뭐 다들 암기법 다 적용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거 암기법을 별도로 우리 강의에서는 소개하지 못해가지고 공신이라면 확대해도 돼유 이렇게 공신이라면 공부 범위를 확대해도 돼유 이렇게. 근데 공신이 아니면 너무 공부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렇게 공신 확대유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 또는 이제 뭐 유대하고 이제 확신하고 공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유대 확신 공. 자, 그러면 거의 중립성이 일단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 17회 때 처음 등장했거든요. 이게 16회 때는 유형 관리 문제였고 17회 때 서브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2번 보면 서브컬 구성 차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이용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대한다. 즉 대응성에게. 자, 그다음 시설, 장비, 서비스 제공자 용모, 이게 바로 유형성이에요. 그래서 그 2번은 맞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나 상황 이해 능력이 바로 공감이죠. 공감성. 전문 지식, 기술, 정중한 태도로 이용자를 대하는 능력, 확신성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신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페럴 슈러만 등 서브컬 구성 차원에 해당하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게 22회 때 문제인데,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신뢰성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이것도 신뢰성의 문제예요. 자, 위생적이고 정돈된 시설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아까 시설 장비와 관련된 것이 아까 유형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형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과 디귿과 니을이 이제 답인데요. 이제 우리 시험은 5번이 답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오답풀이에도 넣어놨지만 니은 있잖아요. 니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저는 이거는 이제 확신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 출제하신 분은 이게 지금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이건 유형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 그 확신성에 보면 그 안전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의심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육체적인 안전이나 금전적인 안전이나 비밀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가와 관련해서는 확신성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니은, 디귿니을이 모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어떻든 이제 제가 거기 그 5위콜 수업에 보면 거기 확신성에 능력, 예절, 신용도, 안전성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떻든 이제 우리 그 시험에서는 그 문장을 서브컬에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라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 기법은 안전 확보는 서비스 질과 연결된다. 그리고 작업 환경의 안전과 사고 예방책이 있다. 이용자 권리 옹호가 모든 대책에 포함된다. 이거 유형관리가 이렇게 16회 때 처음 등장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그 유형관리는 서비스 질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19회 때 서브콜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공신 확대유 이렇게 하면 공신 확대유 들어가 있죠 다. 자,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틀렸고, 위험 관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 조직 관리 측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용자에 대한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안전 관리 해당되겠고,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 서비스 질은 고객이 결정되죠. 총체적 품질 관리가 이렇게 한 줄로 나왔어요. 조직 이론에 해당되는 현대 조직 이론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옳은 거 21회 때 문제인데,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아까 그죠? 아까 연결된다라고 16회 때 나왔던 건데, 총체적 품질 관리는 기업의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회복지기관에 적용에 적합합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는 지속적인 개선을 초점을 두고 있죠. 이렇게 총체적 품질 관리가 또 이렇게 2회 때, 3회 때 결국 여기 서비스 질 관리 쪽에다가 총체적 품질 관리를 같이 섞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본래 총체적 품질 관리는 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섞어서 또 내기도 한다. 서브콜의 요소에 확신성 들어갑니까? 공신 확대요. 그죠? 예. 이것도 괜찮은 암기 방법이에요. 그죠? 공신 확대요. 예, 이거. 자, 거기 서브콜의 유형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틀린 것이고, 거기 이제 4번. 서브콜의 유형성은 고객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대응성이죠. 참고로 우리 시험은 이제 이게 대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2번에서 아까 대응성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응답성 또는 즉응성 대신에 대응성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시험에 나온 용어로 알고 있어야 돼, 우선은. 알았죠? 그리고 그게 동일한 용어로 응답성 또는 이제 즉응성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서 정보관리 시스템인데요. 쭉 보시면 거기 기출, 우리가 이제 12회 때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12, 13, 14 나오고 15부터 20까지 계속 안 나오다가 21회 때 또 한 문제가 나왔죠. 그죠? 22회 때 다시 또 안 나오고. 자, 다음 중 사회복지기관의 정보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정보체계를 개발하려 할 때 관리자와 직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한다. 반드시 전수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2번. 정보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 해당됩니다. 거기 상시적인 평가 완료나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직 성과의 대내외적 제시나 유관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모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정보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 체계는 사람 절차 기술의 집합체. 자, 운영 정보 시스템은 하위 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관리 정보 체계가 지식 기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게 아니라 지식 기반 체계가 관리 정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그게. 자, 업무 수행 지원 체계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되었고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기금이 이제 개통 운영되고 있죠. 그죠? 자, 다시 사회복지 4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정보관리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확장하고 있다. 근데 정보관리를 위해 전산화가 필수 조건이다. 이거 아까 나왔잖아요. 2회 때 나왔던 2회 때. 그죠? 1번에 2회 때 나왔던 논점이 또 틀리게 나왔어요. 11회 때.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기출 논점을 가지고 우리가 복원된 문제는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복원된 문제를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자라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알지만 어떻든 이제 그 강의자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고 정보관리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고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제 전달 체계의 통합 방법, 통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래킹이죠. 트래킹 시스템이다. 이력,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달 체계 쪽에서 나오죠, 이 트래킹이. 자, 거기 5번. 지식 기반 시스템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12회 때. 아까 이제 3번에서 이 지식 기반 체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 정보 체계 순서를 바꿔놨는데 정보 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보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게. 관리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관리 시스템. 자, 지식 기반 시스템은 또 다시 전문가 시스템, 사례 기반 추론, 자연 응답 체계로 나뉘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의사결정이 모호해질 수가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 기술이 필요하고 상황 유형별 다양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죠. 그래야 사례 기반 추론이 가능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6번.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한 거죠. 사회복지 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 저장된 수천 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론의 발전.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용자의 실적을 월별, 분기별, 사업 현황별로 정기적 점검이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업무를 향상시키고. 자, 그다음에 7번. 옳지 않은 거.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 높아졌죠. 아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이제 증가됐다라고 하는 부분. 학습 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하였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11장인데 이 11장이 본래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12회 때 4문제, 여기 또 그다음에 5문제, 2문제, 3문제, 2문제, 4문제, 2문제, 2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본래 지금 이제 20, 21, 22회 때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서 비중이 적어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1번에 집단을 활용한다. 집단 구성원 간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뭐예요? 명목 집단이겠죠. 그죠?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명목집단 기법이고. 자, 2번. 수집될 정보의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 사이의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한다. 주민 가치나 태도 의견을 직접 파악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고 의견 수렴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지역사회 포럼이죠. 자, 3번. 중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건소의 간호사 등이 모여서 상호간의 질의와 응답. 이렇게 서로 상호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브래드쇼 욕구 유형인데요. 그게 지금 7회, 10회, 13회 이렇게 나왔네요. 브래드쇼의 욕구 관련해서 옳은 것인데 1번, 4번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최저 생계비 계측 조사로 나타난 욕구는 규범적 욕구가 맞죠? 인근 지역 재가 노인의 이동 목욕 서비스의 욕구. 이건 이제 비규정 욕구 얘기했고,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욕구.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규범적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설문조사로 나타난 욕구. 느낀 욕구겠죠? 이거는. 자, 성폭력 상담소 대기자.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표현적 욕구. 표출된 욕구라고도 하죠. 자, 5번. 정부가 제시한 노인 인구 1000명당 적정 병원 수로 A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거. 정부가 제시했다는 것은 정부의 전문가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규범적 욕구입니다. 자, 6번. 옳지 않은 거. 규범적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에 의해 파악되는 거.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느끼는지. 느낀 욕구죠? 감촉적 욕구예요, 그거는. 원함은. 자, 비교적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고, 느껴진 욕구, 느낀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표현된 욕구는 대기자 명단. 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래머로 만들 필요성은 증가된다. 왜? 욕구를 규정하는 주체에서 전문가도, 일반 사유도, 클라이언트 당사자도 그 욕구를 충족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설 좀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보시면서 그 7번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중 안전의 욕구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게 이제 5회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그 표에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것은 노인 집단 거주 시설하고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심리사회 상담 서비스는 자기존중과 관련되어 있고, 노인 여가 선용 프로그램은 사회적 욕구와 해당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5회 때 나오고 나서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걸 외우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고, 예. 자, 8번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대상 인구 규정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인데, 이거 표지 깔때기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위험 집단이란, 위험 인구란 클라이언트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아니죠? 수급 자격을 갖춘 것은 표적 인구부터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뭐 집단으로 집단, 일반 집단, 위험 집단. 그죠? 얘가 이제 가장 많고 점점 좁혀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위험 인구, 그 일단 수급 자격을 갖추면,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갖추면 표적 인구와 이제 클라이언트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인구 또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사람들이죠. 일반 인구란 프로그램에 해결하는 문제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위험 인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표적 인구가 일반 인구보다 많다. 일반 인구가 제일 많죠, 여기가. 그 다음에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많아진다.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그 표적 인구보다 클라이언트 인구는 적은 거예요. 자원의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죠. 왜냐면 이제 표적 인구에서 클라이언트 인구로 줄어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실행 가능성, 윤리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능력. 이 세 가지 때문에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9번에 프로그램의 성과 목표를 작성한 스마트 기준. 애간의 스마트가 여기 지금 11회 때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실천론에도 나왔던 것이고, 구체적, 측정 가능, 획득 가능. 그 이제 어테이너블, 그 3번은 이제 실현 가능, 현실 가능. 그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관계지향적이 아니라 리절트 오리엔티드죠. 결과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시간 관련, 그죠? 자, 그 다음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은 성과 목표. 성과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수료율 70%, 교육시간 4시간, 만족도 80% 이상. 여기서는 이제 뭐 만족도를 높이는 거나 취업률이 50% 이상 올리는 거나 이게 성과가 될 수 있겠는데, 수료율 70%,
그 다음에 교육시간 4시간, 주 4시간. 이게 산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양적인. 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취업률, 재취업.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성과죠. 근데 여기 지금 사회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것이니까 취업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성과 목표. 1시간씩 학습 지도, 그 다음에 1회 요리교실, 10분간 명상훈련, 2주 물리치료, 이건 활동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2번과 같이 이제 주 4시간 실시한다. 그건 이제 활동 목표와 관련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 그게 성과와 관련된 거예요. 자, 프로그램 평가 쪽으로 가게 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과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제가 이제 그 5번에 10번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목표가 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이 되어야 하고, 이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수치가 들어가면 좀 구체화지는 것이 수치화시키면 그게 이제 구체화 되는데, 운영기간 중 참여자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한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그램 평가로 갈게요.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과 그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게 22회 때 이게 나와 버렸어요. 옳은 것인데 정책 개발, 사회복지 실천 이념을 개발한다. 사회복지 실천 이념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복지학적인 이론적 근거, 그리고 말 그대로 정책 개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성 이행, 재무회계적, 전문적 책임 이행은 책임성 이행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거, 그걸 이제 이론 형성이라고 해놨어요. 이론 형성의 목적과는 관련되지 않고 결국 이제 프로그램 평가로 입증된 효과를 통해서 이론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료 수집, 종사자의 기준 행동을 강화한다. 이 기준 행동은 좋지 않은 거예요. 평가에서 그 평가 지표에 맞게끔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만 잘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기준 행동이죠. 그래서 단지 규정에 의거된 정보만 산출하는 것에 집착한다. 평가로 인한 부정적 현상에 해당됩니다. 기준 행동은. 자, 그 다음에 정보관리도 민간기관의 행정협상력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이제부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일선 사회복지사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반면에 관리자는 프로그램의 비용 문제. 문제 해결은 효과성, 비용은 효율성. 그죠? 자, 그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거.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효율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투입 자원, 산출 결과 비율을 측정. 그죠? 자금이나 시간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 비율을 확인하는 거.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이제 효율성의 경우에는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만약에 투입이 고정되어 있다면 산출을 늘려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산출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차피 쏟아 부어봐야
그 나올 결과 산출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투입을 줄여야 돼요. 투입을 줄이면서 그 산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죠? 투입 대비 산출이니까. 그러니까 이 투입이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은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효율성은 아니에요. 비용 대비 산출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이니까 여기가 비용이니까 그 비용을 좀 늘렸을 때 산출이 크게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건 효율성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거기 이제 비용 절감이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효율성도 책임성 평가 방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효과성만 책임성이 아니라 효율성도. 자, 그다음에 4번. 평가 기준과 지표 연결. 프로그램 참여한 사회복사의 수, 활동. 노력이에요. 노력성. 그죠? 투입된 예산, 효율성이죠. 걔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도라고 하면 그건 효과성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 달성도만 생각하는데 효과성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도. 효과성이 해당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 프로그램 5번 전문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주어진 여부를 판단한다. 서비스의 우월성과 관련된 전반적 판단. 서비스의 질이죠. 자, 6번 프로그램 개별성과의 구분된 개념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 있는가. 이게 영향이죠. 자, 7번 효과성, 예산 절감은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만족도인 것이고 동일한 접근 기회는 형평성입니다. 그게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는 이제 서비스 질 맞고요.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 변화 이게 효과성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옳지 않은 거 비용 효과 분석은 효율성이죠. 노력성이 아니라 비용 편입 분석도 효율성이고요. 서비스 목적 달성도 효과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환경 조건 이게 과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환경 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 정도가 바로 영향이고 자, 그 다음에 9번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한다. 맞죠? 사회 집단 간에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 아까 공정하게 배분은 아까 7번에서 동일한 접근 기회 제공 그것도 형평성이고 이것도 형평성이에요.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노력성은 프로그램을 위해 동원된 자원 정도를 얘기하고 서비스의 질은 이용자 욕구 충족 수준과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의미하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10번 바르게 연결된 거 노력.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로 측정되는 건 효과성. 목표 달성 정도도 효과성. 대안 비용과의 비교.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효율성. 서비스가 인구 집단의 형평성 있게 배분된 정도. 아까 나왔네요. 아까 그 9번에 2번에서 형평성.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이 돼요. 과정. 아까 이제 프로그램 환경 조건하고 그거하고 같이 외워야죠. 자, 그다음에 11번. 프로그램 평가 기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수, 목표 달성에 투입된 시간 및 자원의 양. 그다음에 프로그램 담당자의 제반 활동. 이건 얼마나 노력했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 문제였어요. 그죠? 물론 이제 형성평가, 총괄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네요. 뭐 뒤에도 계속 나오네요. 근데 맞아요. 더 나오네요. 자, 근데 다만 이제 효과성, 효율성, 형성평가, 총괄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어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계 모형은 목표 자체보다 조직의 하위 체계 간의 관계와 과정에 초점을 둔다. 우리가 이제 체계 모형의 대표적인 게 논리 모델이에요. 맞고요. 목표 달성 모형은 조직의 활동이나 과업의 지향점을 구체화하고 그 다수의 모호한 목표를 가진 조직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체계 모형입니다. 조직의 환경 적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목표 달성 모형은 조직을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도구로 본다. 이게 9회 때 또 나왔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조사론에서 실행 오류와 이론 오류가 조사론에서 나왔어. 아니 그게 9회 때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문제가 또 9회 때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회 때 이 목표 달성 모델과 체계 모델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거 만약에 공부한다면 5위 코스업에 이제 그 내용 아래 좀 보면서 좀 정리하시고 13번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도구에 해당하는 거. 비용 편익은 효율성. 노력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노력성. 서비스 단위당 비용은 효율성. 목표 달성 적도.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목표 달성이니까 효과성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옳은 것인데 형성평가는 성과 발생 여부에 초점을 둔다. 총괄평가겠죠? 그래서 성과평가라고도 하는데 프로그램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게 형성평가죠. 종결된 이후에 하는 것은 총괄평가고 목표 지향적인 평가예요. 총괄평가는. 총괄평가는 형성평가에 비해 융통성이 요구된다. 형성평가가 총괄평가에 비해 이제 융통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죠. 조사 연구기관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평가라고 하겠고, 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 거, 프로그램 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질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과정을 평가하는 거, 형성평가입니다. 어떻든 이제 기억이 총괄평가, 그 다음에 니을은 형성평가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밖에 나오지 않죠. 그렇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옳은 것인데, 투입된 자원의 양을 평가하는 것은 노력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을 평가한다. 평가의 평가. 바로 메타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맞추어 감시하고 운영 과정의 피드백. 그건 이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정성평가가 나와버렸잖아요. 이 정성평가는 그 운영체제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고 정량평가는 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만 그냥 들러리로 이렇게 나오기만 했고 프로그램 종료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그건 이제 성과평가가 되겠죠. 여기 주어진 지문에서는 성과평가가 총괄평가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성과평가 중에서도 이제 효과성 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돋는 것이 바로 형성평가죠. 자, 17번 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성과 비용에 관심을 둔다. 총괄평가죠. 그죠? 이 비용은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과는 이제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고 효과성 평가와 성과 평가는 이제 효과성 평가는 그 산출 평가와 성과 평가로 또 나뉘잖아요. 과정 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정보 수집이 강조된다. 그걸 봤죠? 목표 지향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평가 우선되고 고정화된 틀. 아까 이제 융통적인 것이 아까 형성 평가였고, 그죠? 나머지는 지금 다 총괄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18번.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 평가에서 성과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현실적, 달성 가능, 목표 달성되었을 때 상태를 기술, 수량 품질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성과 측정은 수준은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과 대비해 보는 것. 투입과 산출 성과 모델을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20번. 성과 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 정도를 평가하고 취업률 다 해당돼요. 성과 평가에. 거기에 지금 자아 존중감 향상은 이 성과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 모델에서 투입과 산출과 투입과 활동과 산출과 성과에서 자존감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성과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산출 평가, 성과 평가가 효과성 평가예요. 효과성 평가는 성과 평가, 즉 총괄 평가예요. 자, 참고로 20번에 이 말하는 성과 평가는 총괄 평가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알았죠? 총괄 평가를. 총괄 평가는 효율성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1인당 취업 비용 효율성 평가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취업률 성과예요. 효과성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21번 총괄 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형성평가이고요. 자,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라 총괄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효과성 평가고, 형성평가를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하는 것이죠. 총괄평가가 이제 목표 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 거죠. 총괄평가, 성과 비용에 관심이 크다. 아까 성과 비용 나왔어요. 아까 어디에서 나왔죠? 아까 17번에. 그죠? 이번엔 맞게 나왔잖아요. 12회 때 나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비용은 프로그램의 비용, 투입은 금전적 가치를 고려해요. 근데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비용 편입 분석은 비용과 결과, 즉 투입과 산출 모두 다 또는 투입과 산출 성과 모두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죠. 노력성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프로그램 목표 달성. 맞죠?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23번부터 이제 논리 모델이네요. 논리 모델에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볼 수 없는 거, 재취업, 취업, 그죠? 생활 만족도의 향상, 기술 습득, 그 다음에 뭐가 습득되었다, 변화되었다. 근데 출석률은 얘는 산출이죠. 자, 24번.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논리 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 투입, 교육 기회 수, 교육 회계 수. 그러면 이제 산출이죠. 양적 개념이에요. 취업, 그러면 성과죠. 맞죠? 제빵 기술 교육했다. 그건 이제 활동이겠죠. 장애인, 그러면 투입 요소겠고, 장애 발생률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영양, 장애 발생률의 감소. 이건 이제 그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자체가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옳지 않은 것인데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거 체계 모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이제 목표 달성 모델과 체계 모델로 본다면 이건 체계 모델 쪽에 해당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가 갖고,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구조. 그 다음 이제 인과관계를 가정해요. 요소들 간에. 즉 투입을 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이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산출물이 나오는 거고, 산출물이 나왔기 때문에 성과가 되는 거예요. 성과는 활동을 직접 산출물을 의미한다. 활동을 통한 직접 산출물은 산출이죠. 성과가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논리 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옳은 거. 자원봉사자 몇 명, 외부 강사 몇 명은 투입 요소겠죠. 학교 내 안정감이 증가된 것은 이 참여자의 내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율은 산출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27번 적절하지 않는 거, 산출에 해당되는 것에 아닌 거. 참여 횟수,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종료 여부,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간의 접촉 건수, 그 다음에 총 시간수. 이건 지금 다 산출에 해당되는 건데, 산출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양적 측면입니다. 직접적인 생산물. 근데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 얘는 투입 요소죠. 그죠? 자, 28번. 프로그램 체계에서 무엇과 무엇은 흔히 혼잡스럽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나타내고 직접적인 결과 상태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성과, 니은이 산출이겠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29번. 참여자의 내적 변화. 그게 바로 이제 성과예요. 그죠? 자, 30번.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내용을 옳지 않은 거. 이 프로그램에 이제 독거노인 20명, 사회복사 2명이 투입됐네요. 활동.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네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끝나고 나서 총 교육 시간 수, 출석률. 이건 이제 산출이 되고. 성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내적 변화, 즉 독거노인의 내적 변화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감소됐다, 노인 부양의식이 향상됐다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내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영향과 성과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1번 프로그램 활동 후에 얻은 양적 최종 실적, 양적인 개념, 그죠? 제공 시간, 참가자 수, 총 뭐예요? 산출이죠. 자, 32번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투입된 것은 비용이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완화됐다는 것은 내적 변화니까 그게 바로 성과죠. 상담 전문가 10명은 투입 요소니까 투입이라고 해야겠죠. 치매, 부양, 부모,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되었다. 그죠?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이것도 내적 변화니까 성과죠. 그거는. 그래서 기억과 니을만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 9장, 10장, 11장을 우리 문제를 풀었는데요. 일단 9장부터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지금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가 지금 이 서비스 품질 관리에서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페러슈라만의 서브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페러슈라만 등의 서비스 질 구성 차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는 제가 족집게 모의고사에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 확신성을 가지고. 근데 그게 또 나왔어, 이게. 예. 자, 직원의 지식 수준과 정중함, 신뢰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 자,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 제품과 서비스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확신성이에요. 확신성. 2번. 자, 이 확신성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즉, 지금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야, 김진홍 교수님 강의와 교재로 공부하면 이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 자, 이 직원의 지식 수준, 이 사람 똑똑하게 느껴져. 믿을만하네. 그죠? 자, 이건 결국 직원이 정중하고 그 정중함도 결국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뢰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다.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확신성이고요. 우리 이제 이거 제가 족집게 1분 암기법 이제 요즘 제가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 활용하세요. 예, 간단하게 한번 보면 암기법들 좀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거 페러슈라만이니까 페로 시작하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세계 일주를 했어. 그래서 신기한 대경험을 한 거예요. 신기한 대경험을 확 공유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대 확 공유. 자, 여기 즉흥성, 이거 대응성으로 그간의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즉흥성으로도 나왔으니까 같이 알고 계시고요. 나온 용어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자, 대응성, 그 다음에 여기 신뢰성, 유형성, 공감성까지. 네. 자, 이거 다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유형성은 이제 가게나 종업원이 이제 깨끗하고, 우리 이제 강의로 보면 강의
그 강의실 환경이나 또는 이제 이 교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거, 유형성. 그 다음에 대응성은 즉각 그 요구에 대응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저한테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 신뢰성은 약속한 대로 잘 지켜주는 거. 약속한 대로. 약속됐던 커리큘럼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거. 우리 강의로 보게 되면. 공감성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잘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확신성이 나왔고요. 자, 이제 정보관리 제 10장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어요. 10장은 이제 14회까지 한 문제 쭉 나오다가 15, 16, 17, 18, 19, 20 계속 안 나오고 21 나오고 22 안 나오고 23 이번에 나왔네요. 자, 이번에 문제가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중요하게 된 이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여기 2번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최우선입니까? 아니죠.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죠? 서비스 제공이나 클라이언트 복지 향상 또는 욕구 충족 이게 이제 우선인 거죠. 우리는 정보 관리가 최우선인 게 아니라. 자, 3번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성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참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가 그죠?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빈출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자, 여기를 1에서 여기 12회부터 봐야 하니까 대략 5문제까지 많이는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둘 다 뭡니까? 얘들 모두 다 효율성 평가예요, 효과성 평가예요? 이거 조사론에서 요구조사 평가조사 쪽에서 이미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 둘 다 효율성 평가죠? 효율성 평가입니다. 효과성 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이 다 들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 니은이 들어가면 틀리죠? 그래서 니은 틀리니까 요거 니은 여기도 들어갔네요. 그죠? 이렇게 틀리면 3번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기억 디귿 니을이네요. 그러면 이제 디귿은 무조건 맞을 것이고 그러면 니을을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자, 효과 발생의 인과 경로를 밝히는 것은 형성평가다. 형성평가는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생겼는지 그 원인 그러니까 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을이 맞아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답입니다. 프로그램 종결 후에 실시하는 성과평가 총괄평가죠. 총괄평가는 성과평가 결과평가라고도 하죠.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하고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하고요.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 10장, 11장 출제된 기출문제 2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